강변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은 비닐봉지를 떨면서 쥐고 있었고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올 리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뭘 찾으신 건가요? 하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작은 증거품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던 것,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것, 그것이 지금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뒤바뀐 것처럼 충격에 빠져서 말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녀가 왜 이런 장소에서 이런 것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작은 증거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을 7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6년 가을, 한강 지류의 작은 강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8살 준서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물고기 언제 와요? 조금만 기다려. 준서야, 낚시는 참을성이 중요한 거야. 그것이 누군가가 들은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낚시터에는 던져진 채로 놓인 낚싯대 2개와 도시락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42세 박민호 씨와 8살 아들 준서, 이 부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대가 강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신도 단서도 아무것도 말입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잊어갔고 수사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 명의 평범한 여자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수진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35살 이혼한 지 3년째인 그녀는 대한생명보험조사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 누구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새 케이스예요. 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그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실종자 사망보험금 청구건인데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7년 전 사건이라서 자료도 부족하고. 수진은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 붙어있는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박준서. 부자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3억 원. 실종 선고가 내려진 직후 부인 이영희 씨가 신청한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액 보험금 지급은 늘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일단 현장 조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조용한 수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점심시간, 수진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동료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진짜 신기해. 맨날 혼자 다니고 사생활도 전혀 얘기 안 하고. 이혼하고 나서 더 조용해진 것 같지 않아? 전에는 그래도 웃기라도 했는데. 딸 키우느라 바쁘겠지 뭐. 요즘 싱글맘들 다 힘들어. 수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동정, 호기심. 모든 것이 피곤했습니다. 오후에 수진은 실종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강 지류인 작은 강변.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만
7년 전 그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7년 전에 여기서 실종사고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한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기억하지. 아버지랑 아들이 사라진 거 말이야. 그때 한동안 난리 났었어. 어떤 식으로요? 경찰이 와서 강을 다 뒤지고 잠수부들도 왔었고. 근데 아무것도 못 찾았지. 물살이 센 곳도 아닌데 이상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깊이도 그리 깊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고로 물에 빠졌다면 흔적이라도 남았을 법한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날씨는 어땠나요? 맑았어. 바람도 없고 낚시하기 딱 좋은 날이었지. 수지는 수첩에 간단히 메모했습니다. 맑은 날씨, 잔잔한 물살, 깊지 않은 강물. 모든 조건이 실종사고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딸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이번 일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또 어려운 일이야? 10살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좀 복잡해. 하지만 엄마가 잘 처리할게.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일을 잘 이해해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떠난 후 엄마와 둘이서 살면서 어른스럽게 자랐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사건 파일을 다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들. 모든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에 유독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마치 퍼즐 맞추기를 즐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박민호 씨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다는 건 폰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인데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물에 빠졌다면 휴대폰도 함께 물에 빠졌을 텐데 어떻게 그 이후에도 통화가 가능했을까요? 작은 의문이었지만 수지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습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때로는 지나치게 꼼꼼하다고 여겼지만 수진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실종자 가족을 만나볼 예정이었습니다. 7년 동안 남편과 아들을 기다린 이영애 씨. 그녀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다음 날 오전, 수지는 실종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영애 씨가 사는 20평대 아파트는 7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이영애 씨는 40을 넘긴 여자였지만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왔다고 하셨죠? 네, 대한생명조사팀 김수진입니다. 수진이 명함을 건네자 이영애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조사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수진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박민호 씨와 어린 준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날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과 아드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영애 씨는 테이블 위에 차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했는데 성실하고 가족을 많이 사랑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준서랑 낚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준서가 낚시를 배우고 싶다고 졸라댔거든요. 평소에도 자주 낚시를 다니셨나요? 아니요. 사실 민호는 낚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죠. 왜 갑자기 낚시를 가자고 했는지. 수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평소 낚시 경험 없음.
이상한 점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분 상태는 어떠셨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으셨고요. 이영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좀 바빠 보였어요. 아침에 전화를 몇 통 받더라고요. 그리고 준서한테 꼭 가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몇 통 받으셨다고요? 네, 새벽부터 계속 울렸어요. 그래서 민호가 짜증을 내기도 했고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새벽부터 걸려온 전화들. 경찰 수사 기록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못 봤어요. 민호가 방에서 혼자 받더라고요. 목소리도 좀 낮게 얘기하고 이영애 씨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날 아침이 계속 떠올라요. 뭔가 평소와 달랐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수지는 티슈를 건네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민호가 나갈 때 준서한테 그랬어요. 아빠 말 잘 듣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낚시 가는 건데 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수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낚시 경험이 없는 아버지, 새벽부터 걸려온 수상한 전화들,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기이한 당부. 남편분이 그날 가지고 나간 물건들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낚싯대랑 도시락은 당연히 가져갔고. 아, 그때 큰 가방을 하나 들고 나갔어요. 큰 가방이요? 네, 평소에 안 쓰던 여행 가방이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물어봤더니 낚시 용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또 다른 수상한 점을 메모했습니다. 낚시 경험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큰 가방을 가져갔을까요? 경찰 조사 때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나요? 일부는 했죠. 근데 담당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실종 사고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평소보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영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사고려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고였을까 하고. 어떤 면에서요? 민호가 그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물을 무서워하기도 했고. 그런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강에 가서 실수를 할까 싶어요. 수지는 이영애 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종자의 성격과 그날의 행동 사이에 분명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분이 최근에 힘들어하시는 일은 없으셨나요? 회사 일이나 경제적인 문제 같은. 이영애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민호가 책임자였는데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심각한 사고였나요? 작업자 한 명이 다쳤어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민호가 자꾸 자책하더라고요. 자기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수지는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실종 전 박민호 씨에게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전화, 큰 여행 가방, 그리고 회사에서의 문제까지. 이건 단순한 보험금 조사로 끝날 일이 아니네.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다는 욕구.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다시 실종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날 이영애 씨와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주변을 걸으며 7년 전 그날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박민호 씨와 준서가 앉았을 법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낚싯대와 도시락이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해.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강물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만약 실족해서 물에 빠졌다면 여기서 강물까지 굴러 떨어져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흔적이 남았을 법했습니다. 수지는 돋보기를 꺼내 땅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면 지나치게 꼼꼼하다고 말했지만 수진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7년 전 그날 오후에 여기 계셨나요?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아저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글쎄, 그때는. 아, 맞다. 그날 오후에 이상한 차를 봤었어. 이상한 차요? 여기 낚시터에 오는 사람들은 보통 승용차나 작은 트럭을 타고 오는데 그날은 큰 검은색 승합차가 와 있더라고.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는 없는 정보였습니다. 어떤 승합차였나요? 자세히는 못 봤지만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 뭔가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고요? 응.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별로 신경 안 썼지. 수지는 흥미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번호판을 가린 승합차.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차에서 사람이 내리는 건 보셨나요? 글쎄,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 어떤 게요? 그 차가 1시간도 안 있다가 떠났거든. 낚시 오려면 최소 반나절은 있어야 하는데. 수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번호판 가림, 짧은 체류 시간. 점점 더 수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수지는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런 발품 파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남들은 지루해할 법한 일이지만 수진에게는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재미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만났을 때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 그날 말씀이시군요. 저도 기억해요. 70대 이장이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낡은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근처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차 소리요? 밤늦게 들렸는데 이상했죠. 그 창고는 몇 년째 비어있는 곳이거든요. 몇 시쯤이었나요? 자정 넘어서였을 거예요. 잠을 자다가 소음 때문에 깼거든요. 수지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실종 당일 밤 비어있던 창고 근처에서 들린 차 소리. 그 창고를 한번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장과 함께 찾아간 창고는 마을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농기구 창고로 보였는데 확실히 몇 년째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창고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뒤편 땅에서 작은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아이 옷의 일부로 보이는 파란색 천 조각이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이 근처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나요? 아니요, 여기는 너무 외지고 위험해서 아이들은 오지 않아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만약 이 천 조각이 준서의 옷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녀는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담았습니다. 이것을 이영애 씨에게 보여주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 수지는 이영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준서가 실종 당일 입고 간 옷이 어떤 색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파란색 티셔츠였어요. 준서가 제일 좋아하던 옷이었거든요. 수진의 추정이 맞았습니다. 내일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깐 시간 내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뭔가 찾으신 건가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어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밤중의 차 소리, 그리고 아이 옷 조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박민호 씨와 준서를 데려간 것이라면 왜 그들을 데려가야 했을까?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민호 씨의 회사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딸 지우가 잠든 후
수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이 사건에는 분명히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내일 이영애 씨에게 천 조각을 보여주고 나면 더 확실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 승합차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수지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보험금 조사가 아니라 진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느낌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지는 이영애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발견한 천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이것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수진이 비닐봉지 안에 파란색 천 조각을 보여주자 이영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준서 옷이에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이 노란색 줄무늬, 준서가 제일 좋아하던 티셔츠예요.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수지는 창고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작은 천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준서가 정말 그 창고에 있었던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금 더 조사해봐도 될까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지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공식적으로 재개되겠지만 그러면 자신의 조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 사건에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수지는 박민호 씨가 다녔던 건설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대한건설이라는 중간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총무팀장이 수진을 맞아주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오셨다고요? 박민호 씨 관련해서? 네,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 민호 씨.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총무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실종 전에 박민호 씨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업무상 스트레스나. 글쎄요, 사실 그때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고였나요? 작업자 한 명이 크레인에 부딪혀서 다쳤거든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민호 씨가 현장 책임자라서 많이 자책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이미 들은 내용이었지만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 사고와 관련해서 회사에 문제가 생겼나요? 총무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민호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한 것 같다고. 수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안전장비가 이상하게 고장났다는 거예요. 점검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사고 당일에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민호 씨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실종됐죠. 수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박민호 씨가 회사 내부에 어떤 부정을 발견했다면 혹시 박민호 씨가 조사하던 내용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종되기 전날 민호 씨가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서 뭔가 찾고 있었어요. 뭘 찾고 있었는지는 서류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안전점검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말이에요. 수지는 점점 더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가족 나들이 중 실종이 아니라 박민호 씨가 무언가를 조사하던 중에 위험에 처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민호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직원이 있나요? 총무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장 관리팀의 최 부장이 민호 씨를 좀 못마땅해 했어요. 왜요? 민호 씨가 안전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불만이 많았거든요. 공사 일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요.
그 최 부장님과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네요. 현장에 나가셨어요. 수지는 명함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서 최 부장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수지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시간 순서대로 사건들을 적어보니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박민호의 의심 자체 조사 시작 실종. 만약 누군가 박민호 씨의 조사를 막으려고 했다면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준서까지 함께 데려간 걸까? 딸 지우가 옆에서 숙제를 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복잡해 보여? 엄마가 맡은 일이 좀 어려워서 그래. 엄마는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하잖아. 지우의 말에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정작 수진 자신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진 씨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박민호 사건에서 손을 떼세요. 뭐라고요? 더 이상 파고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만두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익명의 경고 전화. 이것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안에서는 오히려 다른 감정이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충동.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경고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수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출근길에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고 회사에서도 창밖을 자주 내다보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경고를 받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인가. 점심시간에 수진은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수진 씨 맞죠? 수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어딘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강민석입니다. 강력계 형사였죠.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민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강 형사. 오랜만이네요, 수진아. 강민석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보험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박민호 사건을 맡고 있다면서.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갑자기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랐지? 사실 나도 그 사건 담당했었거든. 7년 전에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재조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해서 확인해봤더니 내가 맡았더라고. 세상 참 좁지? 강민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너 요새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경고 전화 받았지?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내가 누군지 잊었나? 아직도 그 바닥에 있다고. 강민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 사건 복잡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복잡한데요? 박민호가 찾고 있던 건 단순한 안전사고 조작이 아니야. 훨씬 큰 비리와 연결되어 있어.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떤 비리요? 건설업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 그래서 그들이 박민호를 막으려 했던 거고. 강민석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7년 전 내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이유도 그 때문이야.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거든. 압력이요? 그만하라고. 더 이상 파지 말라고.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박민호 씨와 준서는 아마도 살해됐을 거야. 강민석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시신도 결정적 증거도 없으니까 계속 미제로 남아있는 거지. 그럼 지금도 범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강민석이 수진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 일 계속하면 위험해. 하지만 알아. 내 성격. 한번 물면 끝까지 안 놓잖아. 옛날 강력계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강민석의 말에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놀랄 것 없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김수진, 전 서울청 강력계 형사. 3년 전에 사표 내고 나온. 형사님, 왜 그만뒀는지도 알고 있어. 그 사건 때문이지. 너 담당하던 연쇄살인 사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아픈 상처였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범인 놓친 거 자책하지 마.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제가 더 철저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죄책감 때문에. 강민석의 날카로운 지적에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달라.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영애 씨는 아직도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7년 동안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알아. 하지만 저는 형사였어요. 수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이영애 씨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강민석은 수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예전 그대로네. 그 고집센 김수진 형사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지시를 따르고 위험하면 언제든 빠져야 해. 약속할 수 있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강 형사님. 형사는 무슨. 그냥 민석이라고 불러. 강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전직 형사 김수진과 현직 형사 강민석의 공조 수사를. 수진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민석과의 만남 이후 수진의 수사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형사로서의 본능과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강민석과 함께 대한건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최 부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부장님 계시나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보험회사 조사팀 김수진이고 이쪽은 경찰청 강민석 형사입니다. 수진이 당당하게 신분을 밝혔습니다. 강민석도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접수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5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박민호 씨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강민석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 일은 이미 7년 전에 끝난 일 아닙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재수사하게 됐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집요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얘기하시죠. 회의실에 앉자마자 수진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박민호 씨가 실종되기 전에 조사하던 안전사고 건 아시죠? 글쎄요, 잘 기억 안 나세요? 크레인 사고 말입니다. 수진이 최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박민호 씨가 알아냈죠. 최 부장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안전장비를 일부러 조작한 거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강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고요. 최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증거 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호 씨가 실종되기 전날 밤 회사에서 복사해간 안전점검 기록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당신 손에? 박민호 씨가 집에 숨겨둔 걸 찾았거든요. 사실 이것은 블러핑이었습니다. 아직 그런 서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확신에 찬 태도에 최 부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당신들이 조작한 거지. 함정은 무슨? 박민호 씨를 죽인 게 바로 당신들이잖아요. 강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였다니.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 최 부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수진이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누가 했죠? 누가 박민호 씨를 죽인 거예요? 최 부장이 말을 하지 않자 강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연행하겠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잠깐만. 최 부장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나는 그냥 연락만 했을 뿐이라고. 누구에게 연락했어요? 정확한 이름은 몰라. 하지만 그들이 처리해준다고 했어. 그들이 누구죠? 건설업계 뒤를 봐주는 조직이야. 문제 생기면 조용히 처리해주는. 수진과 강민석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조직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직과 어떻게 연락했어요? 전화번호 하나만 알고 있어. 그쪽에서 먼저 접촉해왔거든. 언제부터요? 2년 전부터. 회사에 문제 생길 때마다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 대가는 공사 수주 정보나 그런 걸 넘겨주고. 수지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조직적 비리. 그리고 그것을 은밀하게 관리하는 배후 세력. 박민호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최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 박민호가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다고.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했어. 아들까지 함께 데려간 이유는? 모르겠어. 나는 그런 지시 안 했는데. 거짓말 마세요. 수진이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은 증인 제거 차원이었죠. 박민호 씨가 아들에게 뭔가 말했을 가능성 때문에. 최 부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미안하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강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전화번호 지금도 있어요? 있긴 한데. 하지만 이미 바뀌었을걸. 상관없어요. 일단 알려주세요. 최 부장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수지는 그 번호를 받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배후를 찾을 단서가 생겼습니다. 최 부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뭔데? 박민호 씨와 준서. 시신은 어디에 있어요? 최 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정말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수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최 부장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중간 다리 역할이었고 실제 실행은 다른 조직이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내일 정식 조사를 받으러 서에 나오세요. 강민석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회사를 나오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상대가 누군지 알겠네요. 그래. 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위험해. 그들도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강민석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진짜 범인들과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최 부장에게서 얻은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미 사용 중단된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기록을 역추적해보자. 통신사에 협조 요청할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 강민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수진아, 내가 7년 전에 놓쳤다던 그 연쇄살인 사건. 혹시 피해자 중에 건설업계 사람이 있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혹시 연관성이 있을까봐. 수진은 잠시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을 경찰에서 떠나게 만든 그 사건. 5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범인을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있었어요. 두 번째 피해자가 건설회사 부장이었죠. 회사 이름은 대성건설이었을 거예요. 강민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대성건설? 그거 대한건설이랑 경쟁업체 아냐? 맞아요. 왜요? 혹시 그 피해자도 뭔가 파고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연쇄살인으로만 생각했던 사건이 사실은 조직적 제거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민석 형사님, 설마. 그래. 내 생각엔 내가 추적했던 연쇄살인 사건과 이번 박민호 사건이 같은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3년 동안 놓친 범인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여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더 철저했다면 박민호 씨와 준서는 자책하지 마. 그때는 몰랐던 거니까.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포기한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강민석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속죄야. 박민호 씨와 준서를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끝까지 해야 해요.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영애 씨의 전화였습니다. 수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집에 누군가 들어왔었어요. 뒤져놓고 갔어요. 수진과 강민석이 급히 이영애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이라는 서랍은 모두 뒤져져 있었고 심지어 벽지까지 뜯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어요? 1시간 전쯤에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뭔가 없어진 건 없나요? 그게 민호가 숨겨둔 물건이 사라졌어요. 무슨 물건이요? USB 하나요. 민호가 실종되기 전에 저한테 맡기면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수진과 강민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셨어요? 아니요. 민호가 워낙 조심하라고 해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경찰에서도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냥 사고라고 하면서. 강민석이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USB가 핵심 증거였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해요? 증거가 없어졌는데. 이영애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민호 씨가 다른 곳에도 백업을 해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회사 컴퓨터에 뭔가 저장해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7년이 지났는데 민호가 개인 클라우드 계정을 쓰고 있었어요. 혹시 거기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정 정보 아세요? 민호 생일로 비밀번호를 만들었을 거예요. 늘 그랬거든요. 1시간 후 그들은 박민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봐. 수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건설업계 여러 회사의 안전사고 조작 증거들, 보험금 편취 내역,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조직의 명단이었습니다. 클리너라고 불리는 조직이네. 강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청소해주는 조직인가 봐. 파일 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들이 처리한 사람들의 목록. 그 중에는 수진이 수사했던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 이름도 있었습니다. 역시 맞았어. 연쇄살인이 아니라 조직적 제거였던 거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놓친 범인들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그때 범인을 잡을 수 없었는지. 왜? 이들은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전문 킬러들이었어요. 패턴을 만들어서 경찰을 혼란시키는 것도 그들의 수법이었던 거죠.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결전이야. 이번엔 그들이 우리를 노릴 차례거든. 수지는 파일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파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클리너 조직의 연락처,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장소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여기 봐요. 수진이 파일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좌표가 적혀 있어요. 강민석이 좌표를 확인해 보니 시외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버려진 소각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높아. 다음 날 새벽 수진과 강민석은 소각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폐쇄된 곳으로 주변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소각장 뒤편에서 수진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요. 땅에 부자연스럽게 패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건. 강민석이 그것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시계 조각이네. 아마 준서 것일 거야.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있던 곳을 찾은 것입니다. 정식 발굴을 요청해야겠어. 며칠 후 국과수의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호 씨와 준서의 유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영애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7년 동안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영애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와 준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밤마다 잠을 못 잤거든요. 이제는 편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클리너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차례로 체포되었고 건설업계의 거대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최 부장은 물론이고 그와 연결된 여러 건설회사 임원들, 그리고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율했던 브로커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서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민호 씨는 정의감으로 진실을 밝히려 했고 그 때문에 8살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묻혀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진은 이영애 씨와 함께 박민호 씨와 준서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7년 만에 마침내 제대로 된 이별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진 씨 덕분이에요. 이영애 씨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수진 씨만은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영애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딸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어. 어떤 일이야?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이야.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 엄마 정말 멋있어. 지우의 말에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석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제안이 하나 있어. 뭔가요? 다시 경찰로 돌아올 생각 없어? 이번 사건으로 내 실력이 입증됐잖아. 수진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일이 좋아요. 보험회사 일 말이야? 네. 제 방식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거든요. 경찰처럼 제약도 없고. 강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민간 수사관 김수진. 앞으로도 어려운 사건 있으면 도와달라고 연락할게요. 언제든지.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년 전 실패했던 사건의 진범들을 잡았고 박민호 씨와 준서에게도 정의를 찾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김수진 형사가 아니라 당당한 김수진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팀장이 새로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수진 씨, 또 까다로운 케이스예요. 맡아주실래요? 어떤 케이스인데요? 3년 전에 실종된 대학생 사건이에요. 가족들이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또 다른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맡겠습니다. 수진은 파일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보험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형사의 마음으로 묻혀진 진실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김수진이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박민호 씨와 준서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수지는 새로운 사건 파일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 그녀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